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먼저 피해자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같이 보려 합니다. 저는 2006년 실종된 전북대 이은희 애비입니다. 19년째 잃어버린 막내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올해 88세 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령이 된 이동세 씨는 2006년 6월 6일을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 잊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막내딸 이윤희 양이 실종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이고 저 또한 과거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먼저 실종 19년 가까이 지난 현재 가족들은 경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는 새로운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주셨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사건이니만큼 이은희 씨의 생사가 반드시 확인될 수 있길 바라면서 사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28살 이윤희 씨. 그녀는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원룸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실종 직전에 학과 학생 40명, 교수님과 함께 종감 파티를 즐겼는데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윤희 씨는 당시 27살의 동기 남성 김 씨와 원룸 근처까지 동행합니다. 당시 김 씨는 윤희 씨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후에 발걸음을 돌렸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음날 오전 그녀가 수업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동기가 직접 원룸에 갔는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8일, 윤희 씨가 또다시 결석을 한 거예요. 결국 동기 4명이 원룸을 찾아가게 되죠.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는데요. 나름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들은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윤희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 통화상에서 본가에 오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이 동기들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잠시 후 경찰을 불렀고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원룸 안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창문 활짝 열려 있고 여러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의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고 1차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후 동기 2명은 인근 지구대로 조서를 작성하러 갔고 이제 원룸에는 2명의 친구가 남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곧 윤희 씨 부모님들이 오실 텐데? 라는 생각에 그들이 이 방을 깔끔하게 청소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실수였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집안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다는 건 매우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실종된 윤희 씨가 하필이면 핸드폰을 도난당한 상태였어요. 사흘 전인 6월 3일 날 밤늦게 귀가하던 중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 가방 안에는 지갑, 수첩,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있었죠.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나마 당시에 유행하던 컴퓨터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실제로 날치기 당하고 나서 그 신고도 윤희 씨 대신해서 친언니가 해줬고요. 그런데 하필 그 도난당한 다음 날이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휴대폰 개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 5일 날 학교 끝나고 개통을 하려 했죠.
근데 또 마침 이때 친구 중 한 명이 자기한테 중고폰이 있다면서 6월 6일에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윤희 씨는 개통을 하지 않고 하루를 더 버티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그녀는 휴대폰조차 없는 상태로 연기처럼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 그 원룸에 대한 수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컴퓨터에서 뜻밖의 사실이 확인됐죠. 그날 새벽 집에 온 후 2시 59분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가량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보니까 컴퓨터 켜고 한 3분간 네이버 검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수상합니다. 검색어가 설추행, 성추행, 그리고 112. 먼저 검색한 설추행, 이건 누가 봐도 성추행에 오타겠죠? 근데 이런 검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혹시 앞서 종강 파티에서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동기 김 씨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오랫동안 윤희 씨를 짝사랑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어쩌면 그가 뭔가 고백을 했다가 차여서 스토킹을 한 건 아닌지도 의심을 사게 돼요. 여기서 잠시 김 씨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종강 파티 당시 윤희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대요. 그만 가고 싶다고 하길래 자기가 직접 바래다 줬다고 말했죠. 자,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희 씨가 그 행사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바로 집에 가서 성추행 검색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임에 있던 일행들은 불미스러운 일이요?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윤희 씨의 표정이 티나게 어두웠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김 씨 혼자만의 주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설이 생기는데요. 혹시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던 김 씨가 윤희 씨의 뒤를 밟아서 원룸까지 따라갔고 거기서 어떤 범행이 벌어진 후 그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성추행을 검색한 건 아닌지. 물론 이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사실 김 씨에 관한 의혹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날 6월 8일 동기들이 모두 찾아왔던 날 집에서 쓰레기를 내다 버린 사람이 바로 김 씨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 쓰레기를 원룸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렸대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의문점과 또 더불어서 실종 당시 이제 그가 알리바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 씨가 수사 초반 유력한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러 가지 했는데 김 씨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납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녀가고 다음 날인 6월 9일이에요. 실종 3일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경찰이 그 컴퓨터 하드를 포렌식 하겠다고 수거해 가요. 아시다시피 윤희 씨가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6월 4일부터 메신저로만 계속 소통을 했는데 최근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런데 경찰에게서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포렌식을 하던 직원의 실수로 중요한 시기의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죠. 그렇게 핵심 증거가요. 경찰 측 실수로 그냥 몽땅 사라졌어요. 아니 지금 보면 방 청소로 증거도 사라지고 유력 용의자도 혐의를 받고 경찰까지 증거 훼손하고 진짜 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이때가 사건 발생 13년 만이에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윤희 씨의 컴퓨터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속했었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급해진 가족들이 컴퓨터 하드를 사설 업체에 맡겼고요. 추가 조사를 의뢰하게 되거든요.
이게 2020년이 돼서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실종 이후 윤희 씨의 컴퓨터로 제3의 인물이 메신저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자, 평소 그녀는 컴퓨터를 온종일 켜둔 채 사용을 합니다. 메신저는 그냥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런데 이 하드 포렌식 기록에서 누군가 직접 다른 아이디를 등록하고 수동으로 컴퓨터까지 끈 기록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6월 8일 오후 2시 18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사용한 흔적입니다. 근데 6월 8일이요? 이날은 실종 이틀 차, 동기들 4명이 방문했던 날이었죠.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 보면 김 씨를 비롯한 친구 2이 안에서 청소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2은 지구대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4사람이 모였는데 도어락이 부서졌잖아요. 이걸 새로 달게 돼요. 그리고 원룸을 떠난 시점이 2시 10분이었어요. 자, 2시 10분에 이들 모두 떠났어. 근데 놀랍게도 8분 후인 2시 18분부터 저녁 6시 5분까지 누군가 컴퓨터를 사용한 게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와. 자, 심지어 시간적으로 6시 5분에 컴퓨터를 끄고 나가거든요. 근데 딱 5분 후인 6시 10분에 윤희 씨의 언니가 원룸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친구들이 떠나고 언니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 시간을 노리고 원룸 안에 몰래 들어와 있었던 건 누굴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던 그 동기 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날 이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어락을 새로 달고 원룸을 나오기 직전에 얘들아, 만약에 윤희가 집에 돌아오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닫아만 두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 중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도어락 잠겨 있지 않죠? 가족들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몇 시간 뒤에나 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오직 동기 4명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윤희 씨 가족들이 특히나 주목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구대에 갔던 2명 중 1명, S군이었어요. 자, 그는 당시 지구대에 갈 때 K양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치운 친구는 아닌 거죠. 근데 왜 가족들이 S군을 의심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난 2024년 11월 윤희 씨의 아버지가 그와 직접 만났고 문제의 6월 8일에 대한 그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그날의 일을 S군은 생각보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원룸을 나왔을 때 K양은 과외가 있다 라면서 자리를 떴고 S양은 불안함을 많이 보여서 자기가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정작 그 2사람의 진술은 다릅니다. K양은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시간대가 다른 수업과 겹치기 때문에 보통 과외를 잘 잡지 않았다고 해요. S양 역시 그 당시 윤희 씨가 정말 실종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이제 유부녀라서 S군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죠. 그래서 거절했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군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그에 앞서서 당시 윤희 씨의 컴퓨터는요, 키는 순간 네이트온으로 자동 로그인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포렌식을 해보니까 로그인을 했던 계정 4개가 나옵니다. 4개요. 그 중에 2개는 윤희 씨가 사용하던 복수의 계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언니 윤주 씨가 동생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때 로그인한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계정이 놀랍게도 S군 계정이었습니다. 이것도 학과 게시판 졸업앨범에 남겨져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알아낸 아이디와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의 6월 8일 저녁 6시 10분 그러니까 언니 윤주 씨가 이 원룸에 도착했어요. 컴퓨터 켰죠? 근데 이때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동 로그인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 이미 수동으로 윤희 씨 아이디를 로그아웃 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S군이 친구들 다 보내고 8분 후에 혼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켰다는 걸까요? 근데 왜 윤희 씨 아이디를 로그아웃 했을까요? 뭔가를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S군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내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면 그건 예전에 동기들과 모여서 잠깐 놀 때 필요에 의해서 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새롭게 용의선상에 떠오른 S군. 그런데요. 마침 윤희 씨의 아버지는 과거 그에 대한 묘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실종되고 나서 동기들과 자주 만나셨대요. 근데 이때 유독 S군만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죽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굉장히 친절했죠. 그때는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윤희 누나 살아있어요.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물론 희망을 주려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니까 S군이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도 있고 아버님 입장에선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게다가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S군이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에 대해서 사실 그가 윤희 씨에 대해 기록한 수첩이 있다라는 걸 제보한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김 씨를 유인할 테니 그 수첩을 가지고 나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니 윤주 씨 그리고 S군, S양과 함께 김 씨의 원룸에 간 적이 있어요. 이때 S군이 나서서 마실 것 좀 없어? 이렇게 그가 이제 밖에 음료를 사러 나가도록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저기 그 언니 윤주 씨한테 한 박스를 가리키면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 안에 일기장과 수첩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동안 윤희 씨를 짝사랑했던 김 씨가 수집해온 머리카락까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놀란 언니가 곧장 그걸 들고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S군은 윤희 씨 가족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에 그 수첩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이거 스토킹한 거 아니야? 라는 증거로 이게 쓰일 수 있으면서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더 몰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요. 이건 다 과거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S군 걔는 그 수첩이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가족들은 그 당시엔 워낙 경황이 없었어요. 그냥 김 씨를 의심하는 데만 신경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S군 만났고 그날을 물어보는데 S군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날 윤주 씨와 S양까지 함께 있었는데도요. 자, 만약에 S군에 관한 추정과 가설이 맞다면 그는 6월 8일 원룸에 몰래 들어가서 4시간가량 컴퓨터에서 무엇을 알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요, 사실상 이때는 가족들이 언제 올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아니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다음 날 S군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죠. 언니 윤주 씨가 와서 동생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에 마지막 검색어가 막 성추행 11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메신저 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 중에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S군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인 6월 9일 아침 9시 30분쯤 S군이 원룸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기 전에 수상한 행동을 보여요. 준비해간 USB를 미리 꽂아둔 거죠. 이건 추후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USB 꽂아서 2개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그 두 파일이 뭐냐?
네이트온의 대화 내용과 쪽지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이게 애초에 그 유닛이 컴퓨터에 있던 게 아니라 다운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다운받아서 저장을 곧장 USB 폴더에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이 컴퓨터에 남아있지가 않고요. 19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이윤희 양 실종 사건에서 새롭게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는 S군. 그는 왜 대화, 쪽지 내용을 몽땅 가져간 걸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이런 와중에 S군의 또 다른 만행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전주에 가보면요, 그 아파트 밀집 지역 곳곳에 윤희 씨 가족들이 딸의 실종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면서 실물 크기와 똑같은 윤희 씨 사진 입간판이 있어요. 그걸 등신대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곳곳에 이런 등신대를 설치해 두게 되죠. 그런데 최근 2025년 5월 의도적인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까지 착용한 의문의 남성이 계속 등신대 주변을 맴돌아요. 잠시 후 이걸 넘어뜨렸고 그 불이 나오는데 그 불에 연결된 전선까지 뽑더라고요.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S군이었던 거예요. 왜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지금 자기한테 여러 가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윤희 씨 가족들의 또 다른 분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죠. 가족들이 직접 조사한 여러 증거를 제공하는데도 여전히 경찰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죠. 심지어 경찰이 실수라고 해명한 그 삭제된 하드 기록에 대해서는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동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딸의 실종에 관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누군가 덮고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실 경찰에 아무리 여러 증거와 의혹 자료 가져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이번 등신대 훼손건으로 S군, 아니 이제는 40대가 된 S씨는 현재 혐의가 입증되어 사건이 송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월 6일 이후 증발해버린 윤희 씨의 멈춰버린 시계. 대한민국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도 영원한 미스테리로 절대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해 주신 아버지 이동세님, 이 영상으로 작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 썸네일은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 더 받고자 제가 소위 어그로라는 걸 했는데요. 제 영상의 끝부분에 실종 아동들을 찾는 카드 뉴스를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연세대 고등교육혁신팀 파동과 함께 실종 아동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캠페인 영상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어쩌면 오늘 제목은 자식을 찾는 부모들이 사무치도록 듣고 싶은 말이겠죠. 오늘 스토리는 1994년 4월 27일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에서 실종된 10살 서희영 양의 실종 직전 행적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와 또 답답한 경찰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희영 양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던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남원시 향교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긴 외갓집과 가까운 곳이라서 자주 왕래하고 있었죠. 1994년 4월 27일, 그날은 희영 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날 학교에서 파티를 했고요. 친구들과 선생님의 축하를 마음껏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교를 하게 되죠. 이후 학교를 빠져나온 아이는 먼저 근처에 있던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희영이가 이곳에 자주 들렀는데요. 도착해서는 책가방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꽤나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왜냐면 보통 이 시간대에 놀이터에 가면 또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친구들과 놀고 싶었던 거죠. 그날 서희영 양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초록색 슬리퍼를 신었고 이후 집에서 50m 거리에 있는 놀이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외갓집에 있던 이모들은 해가 다 지도록 희영이가 돌아오지 않자 슬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이터로 직접 찾아 나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가게 주인이 아까 오후에 희영이랑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가서 노는 걸 봤다고 말했죠. 마침 이때 소식을 들은 희영이 아버지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날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다들 놀이터에서 헤어졌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후에 아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 서 씨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차를 타고 근처 학교, 문방구, 아이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의 흔적이 없어요.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죠. 근데 이때 아버지는 혹시 아이가 납치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도로를 통제해서 검문을 좀 해줄 수 없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1994년 그 당시의 경찰로부터는 그건 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컴컴한 밤이 되었어요. 혹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가족들은 근처 병원도 수소문했고요. 하물며 장례식까지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면 신고가 접수된 즉시 경찰 수색이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90년대 절차는 지금 같지 않았죠. 경찰로서는 단순 가출일 수도 있지 않냐, 좀 더 기다려보고 3일 정도 후에나 본격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 서기원 씨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경찰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실종 바로 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제작해서 곳곳에 걸었고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수천 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일일이 배포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간절했겠죠. 그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희영 양을 찾는다는 이 방송 제보가 전국적인 뉴스에 송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고요. 이제 가족들은 제보에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되는데 실제로 방송이 된 후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은 없어요. 심지어 몇몇 제보들은 장난 전화였고요.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그 당시에 희영 양을 수색했는지 가족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을 기다리는 게 다였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그 시간은 2023년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이 실종된 후에 아버지 서기현 씨는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오직 딸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시간은 1년, 2년, 10년을 넘어 벌써 29년이 되었고요. 서 씨는 혹시라도 딸이 있을 만한 전국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던 중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들과의 인연이 쭉 이어져서 결국 15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자신이 돌보기로 합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자식이다 라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자식을 잃은 이 고통을 함께하는 실종 부모들을 만났고요. 이들과 함께 실종 아동찾기 협회도 설립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현재 경찰청 산하에 실종 전담부서 182 신고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서희영님, 이제는 39살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요. 왼쪽 눈 위에 넘어져서 다친 흉터가 있고 양쪽 귀 위쪽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귀
위쪽에 있는 자국은요, 일종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의 한쪽 귀 윗부분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서희영님의 실종 당시 사진, 그리고 현재 추정 사진까지 모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누군가에게는 한 가닥의 뜨거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디바제시카였습니다.